다음은 7번 문제. 기관계의 항상성 유지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소화계는 체온 조절을 한다. 체온 조절에 대한 주된 것은 사람의 경우에는 땀 분비 조절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을 하고 근육의 수축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갈색 지방에서 일어나는 대사를 통해서 체온을 조절을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동물 생리학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뒤에서 나중에 다시 동물 생리학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을 조절한다는 말은 얘는 자극에 대한 것이지, 추위에 대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이 자극이 하는 힘이 우리 몸의 동력학 에너지, 열역학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몸의 체온이 낮아진다가 됩니다. 이때 이론할 때 배웠겠지만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에서 구조적인 것을 형태적이라 하고 기능적인 것을 생리적이라 합니다. 형태적, 생리적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항상성이라 합니다.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어떤 변인의 값이 고정되어 있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값이 높아지게 되면 이 값에 대한 것을 정상 수치로 되돌린다, 낮춘다가 되게 됩니다. 외부에서 변인이 주어져서 이 변인이 값을 낮추면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높인다가 되겠죠. 이때 여기는 이 흰색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 자극이 되게 되면 적당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반응이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내 몸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자극이라 하게 되면 이 변화에 대항하는 힘을 반응이라 합니다. 즉,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형태적, 생리적,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성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면, 일정하려면, 즉 적당하려면, 이 수준을 유지하려면 높아지면 낮추면 되고 낮아지면 높여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반응은 자극과 반대 방향의 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성 조절에 의해서 생물이 형태적, 생리적인 조건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말은
어떤 값이 고정되어 있다가 아니라 자극이 주어지니까 반응을 통해서 다시 원래로 환원시킨다. 자극이 주어지니까 반응을 해서 원래대로 환원시킨다. 즉, 그 말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항상성이 조절된다는 뜻인 것이지 값이 고정되어 있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극에 대한 힘이 체온을 낮추니까 이것에 대항해서 우리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응을 하는 것은 낮아진 체온을 높여주면 되는 것이지 체온을 높이는 반응이 일어나면 됩니다. 이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온을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렇더라인 것이지 모든 생물이 이래야만 되는 아닙니다. 즉, 사람의 경우에는 체온을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흔히 얘를 근육의 긴장도를 높인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근육이 수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육이 긴장도를 높이게 되면 수축과 이완이 빨라지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지. 이것을 근육 떨림이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근육 떨림이라 하고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대사가 일어나니까 이 대사 결과 열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떨림 열 생성이라 합니다. 또 하나는 갈색 지방 조직에서 저장되어 있는 저장지방은 중성지방을 저장지방이라고 하지, 저장지방을 분해, 산화시켜서 열을 생성합니다. 이것을 갈색 지방에서의 열 생성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열을 생성을 하니까 낮아진 체온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논리는 그게 어렵지 않죠. 낮아지니까 높인다. 반대로 더위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얘는 내 몸의 체온을 높인다가 이 자극에 대한 영향이 되겠죠. 비정상적으로 체온이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내 몸의 반응은 자극과 반대의 힘을 작동을 시키면 됩니다. 즉, 체온을 낮춘다가 됩니다. 이때 체온을 낮추는 방법들이 각각의 생물마다 독특한 기작들을 통해서 체온을 낮추는데 사람은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은 땀 분비를 통해서 낮추더라. 물은 특징이 비열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액상의 물이 기화가 될 때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사람에 존재하는 열 에너지를 물이 기화가 되면서, 즉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얘가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땀이 분비가 된다는 얘기는 땀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물질이 물이라고 하는 H2O예요. 이 H2O가 기화가 되면서 사람의 몸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빼앗아간다. 열 에너지를 빼앗는다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사람의 몸에 열 에너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치화한 것이 온도가 되게 됩니다. 열 에너지를 잃어버렸으니까 온도에 대한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체온이 낮아진다 혹은 체온이 떨어진다가 되게 됩니다. 체온을 낮춘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관찰되는 생명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머리를 써가지고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성이 조절되더라를 외워둬야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순환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의 CO2 분압 조절에 대한 것은 나중에 동물 생리학 파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공무원 생물 문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순환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CO2 분압을 조절하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순환계가 조직의 CO2 분압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한 것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 1차적인 것은 이 자체를 외워두셔야만 됩니다. 세 번째, 호흡계 또한 마찬가지 호흡 과정을 통해서 체액의 pH의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도 물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공무원 문제는 조금 단계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호흡계가 체액의 pH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그대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배설계 또한 마찬가지 배설계가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문장 그대로를 외워두시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은 나중에 동물 생리학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문제에서 다음은 생명현상의 한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해산 어류의 체액은 상대적으로 바닷물보다 저장액이어서 물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를 네? 죄송합니다. 8번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네, 다음 8번. 다음은 생명현상의 한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해산 어류의 체액은 상대적으로 바닷물보다 저장액이어서 물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입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신장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또한 농축된 소량의 오줌을 배설하고 아가미를 통해 질소 노폐물을 분비함으로써 체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조절한다. 이 자체의 내용에 대한 것도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닷물이 주는 외부의 영향에 대해서 해산 어류가 자신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이니까 얘는 항상성 조절에 대한 기작이지. 이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니까 다음에 주어지는 예에 대한 것이 여기에는 이 항상성 조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신벌레는 이분법으로 번식한다. 얘는 번식이라 했으니까 생식에 대한 것이지. 두 번째, 세포는 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이다. 그러니까 얘는 생물이 구조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특정 형질이 딸에게 나타난다는 말은 아버지의 특정 형질이 딸에게 물려져서 전달되었다. 그러니까 남길유에 전할전을 써서 얘를 유전이라 합니다. 4번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에서 땀을 배출한다. 이것은 외워둬야만 됩니다. 이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서 땀을 배출하는 것은 더위 자극에 대한 더울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것을 항상성 조절이라 한다. 특히 항상성 조절에 대한 체온 조절 기작이 되겠지. 얘는 체온 조절 기작이다. 얘는 삼투압 조절 기작이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적인 이론을 조금 추가하면 장력은 끌어당기는 힘을 장력이라 합니다. 확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 합니다. 용액은 용매와 용질로 구성이 되게 되지. 예를 들게 되면 소금물이다. 소금물의 용액은 용매가 물, H2O인 것이고, 용질은 소금, NaCl인 것이다. 농도는 용액에 대한 용질의 비를 농도라 합니다. 이때 용액의 주체는 용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액은 보통 단위를 부피에 대한 단위를 사용을 하니까 리터분의, 용질은 단위를 쓸 때 보통은 g을 사용하니까 리터분의 g으로 표기하거나, 혹은 용액에 대한 것도 무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분의 g이 되게 되면 그램 퍼센트가 되게 됩니다. 또는 리터분의 용질의 입자수로 표현합니다. 이때 용질의 입자수를 몰수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몰 농도라 합니다. 이처럼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매에 대한, 용질에 대한 비율을 농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질의 농도가 높다는 말은 같은 용매에 용질의 수가 많다를 의미하게 되고, 용질의 농도가 낮다는 말은 같은 용매에 용질의 수가 적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용질이 많은 곳에서 용질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 합니다. 삼투라고 하는 현상은 쉽게 설명하게 되면 물의 확산이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형식에 맞추어 가지고 적어보게 되면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물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삼투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매에 대한 용질의 비를 보통은 농도라 하는 것이지, 용매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농도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농도는 보통 용매의 농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용질의 농도라고 표현하는 것이니까, 물의 농도가 높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용질이 적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이 됩니다. 물의 농도가 낮다는 말은 용질의 농도가 높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삼투를 설명할 때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때 용질은
투가성 용질은 안 됩니다. 얘는 불투가성 용질에 대한 것이지. 이 정도는 각자의 이론 수업에서 들었겠지. 그래서 불투가성 용질에 대해서만 여기서는 고려해야 됩니다. 불투가성 용질을 다른 말로 삼투용질 혹은 삼투질이라 합니다. 그래서 삼투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삼투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 합니다. 그러면 생물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세포가 있을 때 이 세포 내에 삼투질이라 하자. 삼투질의 농도가 높다, 낮다는 비교에 대한 서술이지. 그러므로 여기가 농도가 높다는 말은 여기는 삼투질의 농도가 낮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삼투질의 농도가 높고 바깥쪽이 삼투질의 농도가 낮으면 물은 삼투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삼투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가 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 한다. 그러면 삼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이 세포가 외부 용액으로부터 물을 끌어당긴다가 되니까 삼투에 대한 힘은 흔히 삼투압이라 합니다. 이 삼투압은 장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얘는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가 될 것이고 얘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에 대한 성질이 크다라고 해서 얘를 고장성이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개념들은 전부 한글이 아니라 한국말이 아니라 전부 일본말입니다. 세포도 일본말이고 고장성도 일본말이고 삼투도 일본말이고 이 일본말을 한글음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고장성이란 말은 장력에 대한 성질이 크다는 뜻입니다. 얘는 삼투질의 농도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힘은 작습니다. 그래서 저장성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장성에서 고장성으로 물은 이동하는 것, 이것이 삼투 현상이 됩니다. 민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외부 용액의 삼투질의 농도가 낮습니다. 저장액이다. 여기는 고장액이다. 따라서 민물고기의 경우에는 외부의 민물이 삼투질 농도가 낮으니까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여기 이것은 환경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현상이니까 얘를 자극으로 두면 되겠지.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은 물고기가 빨리 물을 배출을 해야 됩니다. 물을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동시에 자신의 체제의 삼투압을 높게 유지하려면 염에 대한 흡수는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염을 되도록이면 흡수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줄여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액의 오줌을 많이 배설하는 것이고 아가미에서 염을 많이 흡수합니다. 반면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 해산 물고기의 경우에 해산 물고기라 해도 되고 해양 물고기라 해도 되고 얘는 바닷물이
물고기 내부의 삼투압보다는 높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고장성이고 여기가 저장성이 됩니다. 따라서 환경이 주는 물고기에 대한 영향은 물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이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자극이 되겠지. 따라서 해산 물고기는 자신의 내부에 물을 유지할 수 있는 기작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적게 배출되게 됩니다. 물이 적게 배출된다는 얘기는 고장액의 오줌이 배설된다는 뜻입니다. 얘는 외부에서 염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자극이 되게 됩니다. 물을 마실 때 소금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얘네들은 염도 빨리 배출을 해야만 됩니다. 이때 염을 배출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염을 배설계를 통해서도 염을 배출할 뿐더러 아가미를 통해서도 염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해양 물고기와 민물고기의 아가미에서의 차이, 반대이지. 민물고기는 염을 되도록이면 흡수하고 아가미에서 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을 내보내버립니다. 배설계에서는 물을 많이 내보내고 염은 내보내지 않으니까 저장액에 묽은 오줌을 배설을 합니다. 얘는 반대로 아가미에서는 염을 빨리빨리 배출시켜 버립니다. 또한 배설계를 통해서 물은 나가는 것을 억제하고 되도록이면 많은 염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은 기작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입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데 이 물 속에 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미를 통해 가지고 질소 노폐물을 밖으로 분비해 버리게 되고 신장을 통해서 수분이 재흡수가 된다는 말은 물이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또다시 동물 생리학할 때 일부에 대한 것은 대부분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하기 전에 간단한 이론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현상을 영위하는 것을 생물이라 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생명 현상이란 첫 번째는 물질 대사, 두 번째는 자극에 대한 반응,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된다. 항상성 조절. 네 번째는 생장과 발생. 다섯 번째는 생식과 유전. 여섯 번째는 적응과 진화. 일곱 번째는 구조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물질 대사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 합니다.
그러면 이 물질 대사가 화학 반응인데 일반적인 화학 반응과는 차이가 있는 것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효소라고 하는 것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효소란 생물체가 이용하는 생체 촉매를 효소라 합니다. 생체 촉매는 기능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른 것, 이것이 생체 촉매에 대한 역할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생물과 비생물에 대한 것을 물질 대사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속도가 너무나 느리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비생물이면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생물입니다. 이때 얼마만큼 빠르냐 하면 보통 효소가 관여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10의 9승배 정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 생물체 내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반응은 일어나고 우리 몸에서도 반응은 일어나되 속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1의 속도로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는 10의 9승배니까 10의 9승은 숫자를 떠올려도 잘 떠오르지 않을 만큼 너무나 큰 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비생물과의 차이점입니다. 이 물질 대사를, 이 개념은 일본말입니다. 일본말을 한글음으로 번역한 것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되게 됩니다. 동화작용이란 간단한 화합물이 복잡한 화합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동화라 합니다. 이때 간단한 화합물이 복잡한 화합물로 전환될 때 화학 반응은 합성, 환원되는 반응입니다. 반면 이화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화합물이 간단한 화합물로 전환되는 것을 이화라 합니다. 얘는 화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보다 복잡한 화합물이 간단한 화합물로 전환되는 과정은 분해되고 산화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성되고 환원되는 것은 동화가 되게 되고 분해되고 산화되는 반응은 이화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물질 대사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물은 살아있는 물체를 생물이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반응이 연속될 수 있다를 의미합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화합물이 복잡한 화합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라면 예를 들어서 세포 내에서 A라고 하는 물질이 B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된다라면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데 자연 상태보다 우리는 10의 9승배 빨리 일어납니다. 이때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는 A는 존재하지 않고 B만 존재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A는 존재하지 않고 B만 존재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이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연속된다에 위배되게 됩니다. 즉 그러면 생물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물이 살아있으려면 어느 누군가가 A를 B로 바꾸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는 B를 A로 바꿔줘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포 A가 혹은 세포가라 하자. 세포가가 A를 B로 만들게 되면 이 B는 여기에 있는 세포 나로 전달이 되어서 B가 다시 A가 됩니다. 이 A는 다시 나에서 세포가로 순환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연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순환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만 됩니다. 이때 순환은 조금 전에 문제에서 얘기했던 우리 몸의 순환계 순환이 아니라 얘는 그냥 돌고 돈다 사이클링을 의미합니다. 동화여에서 간단한 화합물이 복잡한 화합물이 되면 생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는 복잡한 화합물을 간단한 화합물로 바꿀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때 간단한 화합물이 복잡한 화합물이 되는 과정이 합성, 환원이 되게 되면 복잡한 화합물이 간단한 화합물이 되는 과정은 분해, 산화라에 있습니다. 물질이 합성되고 환원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만 본다라면 얘는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은 비자발적 반응이라 하죠. 즉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때 생물은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 에너지라든지 혹은 진동 에너지라든지 혹은 빛 에너지와 같은 자유 에너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다른 화학 물질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게 되면 ATP만 가능하다가 아니라 ATP와 같은 물질들이 얘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될 때 생성되는 화학 에너지를 제공해서 이 화학 물질을 합성시키게 됩니다. 또는 NADH만이 아니라 NADH를 예로 들어준 것입니다. NADH나 FADH2나 혹은 NADPH와 같은 물질들이 자신이 NAD로 산화가 될 때 이때 이 화합물을 환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화학 에너지를 생체 에너지라 합니다. 이화 또한 마찬가지 복잡한 화합물이 간단한 화합물이 되면 여기에서는 자유 에너지인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열 에너지는 생물에서는 의미 없는 에너지입니다. 물론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할 때는 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대사에서는 의미가 없는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가 되게 됩니다. 생물이 굳이 이와 같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의미 없는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화는 복잡한 화합물을 분해, 산화시켜가지고 간단한 화합물을 만들 때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노란색을 붉은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화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생성된 복잡한 화합물은 이화에 대한 재료로 사용이 되게 되고 간단한 화합물은 동화에 대한 재료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 요 말 이해가 되겠죠. 이처럼 생물은 전체가 다 순환될 수 있는 고리를 가지고 있을 때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생물도 동화만 일어나는 생물은 존재하지 않고 이화만 일어나는 생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화와 이화에 대한 것은 함께 일어나게 되고 이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화합물을 생성하기 위해서 생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간단한 화합물을 합성, 환원시키는 것이 동화가 되게 되고 생성된 복잡한 화합물의 사용 용도는 생체의 구성 요소이거나 이화의 재료로 이용되게 됩니다. 이화라고 하는 것은 동화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복잡한 화합물을 간단한 화합물로 분해, 산화시키는 것을 이화라 합니다. 따라서 동화에 대한 목적은 이화에 대한 재료를 만든 것이고 이화에 대한 목적은 동화에 대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이화에 대한 목적이 되게 됩니다. 흔히 생체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복잡한 화합물을 간단한 화합물로 분해, 산화시키는 것을 세포호흡 혹은 줄여서 호흡이라 합니다. 이때 이 세포호흡에 사용되는 재료, 이것을 먹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강에다가 우리의 입속에 집어넣는 것은 먹이를 포함하는 은 마시는 것이고 식은 먹는 것이지 음식물인 것이지 먹이가 직접 먹이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먹이라고 하는 것은 이화의 재료를 먹이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음식물 속에 먹이가 들어있다가 생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순환은 이와 같은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3차원 공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4차원 공간에 살아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용수철은 이와 같은 원이 되지만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용수철은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정확히 같은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 바퀴 회전하고 난 다음에 이 위치에 도달되었는데 무엇이 달라져 있냐면 시간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피조물들은 시간에 대해서 구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완전체가 아니라 신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불완전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완전체인 신이라면 얘는 피조물인 것이지. 그래서 신과 피조물에서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은 시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누군가는 돌고 도는 윤회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전부 원에 대한 것이지. 또한 신은 시간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는 완전체이기 때문에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되지 못하는 것이지. 또한 우리는 불완전체이기 때문에 태초의 시작점과 최후의 끝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생물이든 탄생의 시간이 존재하게 되면 종말의 시간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생물에 대한 특성만 관찰하더라도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사실인 거지. 그래서 어떠한 종교든 전부 종말을 예언합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종말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언제 오느냐에 대한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지. 이처럼 우리는 어느 한 순간만 놓고 본다라면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이 되게 되면 어느 한 시점에서는 사라져야만 됩니다. 이것을 개체 수준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개체는 탄생에 대한 과정이 있으면, 출생에 대한 과정이 있으면, 사라지는 사망에 대한 과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물체에 대한 연속성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생물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개념인 거지. 즉, 여기는 이 개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이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이 개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줘야만 됩니다. 이 과정을 생식이라 합니다. 하나의 개체로부터 이 개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식이라 합니다. 그러면 왜 생식 과정이 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영원하지 못하니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든다인 거죠. 나를 대신한다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특징과 생리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개체를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는 형태적인 생리적인 특징을 그대로 남겨서 물려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유전이라 한 것이지. 그래서 남길 유에 전할 전을 써가지고 유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유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현상을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에 대한 것이 바로 유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개체가 탄생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람의 경우에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세포로 합쳐집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세포가 융합이 되어서 생식의 수단을 만들게 될 때 이 과정을 우리가 수정이라 합니다.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해서 여러 세포들로 구성이 되는 개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발생이라 합니다. 얘는 하나의 세포이고 얘는 여러 개의 세포가 되게 되면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세포가 되는 과정은 하나의 세포가 먼저 두 개의 세포로 세포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생물은 현재 지구상에서 관찰되는 생물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현재 지구상의 어떠한 생물도 하나의 세포는 단 두 개의 세포로만 분리가 되지 세 개나 네 개로 동시에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을 세포 분열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세포의 분열 과정을 거쳐가지고 세포의 수가 증가되는 것, 세포 수의 증가를 생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장 발생이라 합니다. 그럼 발생은 무엇을 발생이라 하느냐 하면, 발생은 세포의 형태적, 생리적 변화를 분화라고 하면, 발생은 분화를 동반하는 생장을 발생이라 합니다. 그러면 생장이란 단어와 발생이란 단어는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럼 대사에 대한 것도 설명을 했고, 왜 생장이 필요하고 왜 발생이 필요한지, 생식은 왜 필요하고 유전은 왜 필요한지는 이제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는 적응과 진화는 뭐냐 그러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개체를 만들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현상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물려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항상 일정한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즉 45억 년 동안, 지금은 한 46억 년 정도로 보죠. 지구는 46억 년 동안 끊임없이 환경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나 또한 마찬가지 지구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서 나라고 하는 생물도 변화가 되어야지만 이 환경에 적합한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생물도 그와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이때 이 변화에 대한 것을 짧은 시간을 두고 변화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을 환경에 적응한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보다 긴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것을 진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물에서 유전은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유전이라면 변화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진화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생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그래서 생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변화하려고 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대한 관점인 것이고, 변화하는 것은 수억 년, 수십억 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긴 시간에 대한 얘기가 되게 됩니다. 반응과 항상성에 대한 것은 어떤 얘기냐면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연속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끊임없이 어떤 힘이 주어져 가지고 이 힘이 생물의 형태적, 생리적 조건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변화되어 버리게 되면 똑같은 것이 계속 연속될 수 없는 것이지, 똑같은 것이 연속되려니까 변화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조금 전에 반응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체온이 높아지니까 체온을 낮추는 것이고, 체온이 낮아지니까 체온을 높이는 것입니다.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삼투압을 낮추는 기작이 작동하게 되고, 삼투압이 낮아지니까 삼투압을 높이는 기작이 작동하게 되고, 혈압이 높아지니까 혈압을 낮추는 기작이 작동하게 되고. 너무 쉽죠, 그지? 그래서 생물 반응에 대한 원리는 너무 쉬워요. 과하면 줄여주면 되고 부족하면 채워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극과 반응은 정반대 방향의 힘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 자극에 대한 힘이면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는 것이 생물의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자극에 대한 힘의 강도가 100이라 해서 모든 생물이 반응에 대한 힘을 100을 만들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90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110을 만들더란 얘기지. 그러면 100의 힘을 만들게 되면 이 힘과 이 힘은 상쇄가 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잘 산다가 되게 되면, 90을 만들거나 혹은 110을 만들게 되면 이 사람은 변화가 생겨버리니까 잘 살지 못한다가 되게 됩니다. 이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극과 반응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겠지. 이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반응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항상성은 조금 전에 정리를 했지. 얘는 형태적, 생리적인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생물에 대한 능력을 항상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반응을 적절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항상성 조절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근데 항상성 조절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사람은 병이 발병하게 된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9번 문제.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니까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렇구나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림 가와 나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와 메뚜기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비생물체라 하기도 하고 유사생물체라 하기도 합니다. 즉 생물체는 아니다. 그래서 얘는 생체 밖에서는 단순한 입자 상태인 것이 생물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 현상에 대한 일부를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생물에 감염되어서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이러스이고, 이 바이러스는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출 때 바이러스란 단어를 줍니다. 이것이 하나는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이고, 캡시드 내부에 핵산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바이러스라 합니다. 즉, 바이러스는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과 내부에 핵산을 가지고 있는 생물에 감염될 수 있는 감염원을 바이러스라 합니다. 근데 감염원 중에 식물에 감염되는 특이적인 감염원은 나출되었다는 얘기는 그냥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출된 원형의 짧은 RNA 입자가 감염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조건에 대한 것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개념을 줄 수 없으니까 얘는 바이러스와 유사한 놈이라 해서 비로이드라고 하는 개념을 준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감염원은 단백질성 입자가 감염원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염원은 이 조건에 대해서 충족되지 못하니까 이 개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프리온이라고 하는 개념을 준 것입니다. 여기는 단어 묻는 문제니까 바이러스와 비로이드와 프리온에 대한 것이 구분될 수 있으면 됩니다. 캡시드와 핵산을 모두 가지는 것은 바이러스, RNA 핵산만 가지고 있는 것은 비로이드, 단백질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프리온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에 간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생물에 대한 특징이고,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숙주세포, 생물체 내부에 들어와야지만 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번에 간은 세포 골격과 같은 세포 소기관을 가진다. 세포 소기관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관이라 해서 세포 소기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포 소기관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생물의 세포 내에 존재하는 것을 세포 소기관이라 합니다. 3번에 나는 DNA와 단백질로만, 이것은 만인 것이지, DNA와 단백질이 있다는 말은 참이나 DNA와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간단한 형태이다니까 옳지 않습니다. 얘는 가에 대한 서술입니다. 4번에 가와 나는 모두 유전 물질로 핵산을 가지고 있다는 참이 되겠지. 유전에 대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현상에 대한 정보를 내 자손에게 물려줄 때, 이때 생명 현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것을 유전 물질이라 하면 이 유전 물질의 실체가 핵산입니다. 이건 외워둬야만 됩니다. 유전 물질에 대한 실체가 핵산, 특히 생물의 경우에는 DNA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이 핵산이되 핵산이 DNA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RNA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물의 유전 물질은 DNA이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현재 관찰된 지구상의 생물에 대한 얘기이지 우주의 생물은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에서는 유전 물질이 DNA이지만 바이러스에서는 유전 물질이 DNA인 것도 있고 RNA인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